40대의 연장선이겠죠. 이제 50대가 되면은 이 40대 때까지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30대 때 결혼을 보통 하시고 한 명 정도 낳았다고 치면은 교육비가 여전히 들어가고 있어요. 40대 후반 정도 되면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50대잖아요. 50대가 됐는데도 아이한테 충분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돈을 못 모았고 아이들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죠. 50대 분들이 많이 이제 삼중고를 겪는다. 자기의 이제 생활비도 계속해서 감당을 아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40대가 넘어가면은 돈을 모으기가 어렵구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책들이 주로 뭐냐면 이게 연금 관련한 책들이 화제가 많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경 변호사라는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박종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10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책을 써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40대들이 등장한 요인과 올해 중년 일자리 실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과거에도 이제 노후 준비나 여러 가지 뭐 돈 이제 보통 재정적으로 노후를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던 분들과 아닌 분들이 이제 공존을 했던 건 다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40대 분들이 살아왔던 시기가 보통 2000년도 정도에 이제 20대를 보내신 분들이겠죠. 이제 그때 뭐 웰빙 열풍이 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식의 문화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2010년대에는 SNS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이 SNS 시대에서도 이런 거였죠. 대부분 주변에서 나는 이제 소중한 존재고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되고 이게 경험으로서 전환이 돼야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뭐 어느 정도 걸러서 들으시면서 뭐 준비를 하시면서 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당장 돈을 막 모아서 절약을 하고 이거를 소비를 절제를 해서 어떻게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돈의 흐름으로 만들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즐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20대 30대 때는 경제 개념이 없었다. 저희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댓글이 그런 게 많이 달리거든요. 뭐 이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20대나 30대 때 알았으면은 훨씬 더 준비를 잘했을 텐데 뭐 또는 지금 훨씬 풍요롭고 이제 안정적인 어떤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 개념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시대가 됐고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 뭐 요때부터 조금 더 확대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와 보니까 그 이야기가 틀렸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50대가 무직이 되면 당장 겪는 현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40대의 연장선이겠죠. 이제 50대가 되면은 이 40대 때까지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돼요. 30대 때 결혼을 보통 하시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요즘 많지만 결혼을 하셨다라고 하면 요즘에 아이가 한 명이 제일 많고 뭐 두 명이 좀 드문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한 명 정도 낳았다고 치면은 교육비가 여전히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결혼이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일반적인 혼인 연령이었기 때문에 40대 후반 정도 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뭐 아니면 대학교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50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50대가 됐는데도 아이한테 충분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30대, 40대 때 돈을 못 모으면서까지 아이들에게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모았잖아요. 그랬는데 아이도 돈을 못 모았고 아이들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0대에 이제 지금 자녀들이 보통 20대 중반 또는 뭐 2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점점 그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뭐 설계하고 준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부양해야 되고 또 본인들의 이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병원비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갈까요? 이제 병원비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본인들의 건강에 대한 당연히 병원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이제 그 50대 분들이 보통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조금 안 좋은 일이면 이제 장례식장 이런 걸 가면 부고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장례식장에 보통 평균적으로는 지금 연령대, 돌아가실 때 연령대가 80대 초반 막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자녀분들을 낳은 시기를 딱 계산을 해보면은 딱 50대 중반 뭐 이럴 때 이제 돌아가시거나 60대 이럴 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님의 뭐 치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뭐 인지장애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뭐 질병 때문에 뭐 간병이 필요하거나 뭐 장기 요양보험에 도움을 받아서 뭐 요양원에 이렇게 모신다거나 요양병원에 모신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이게 만약에 이제 원래 그 부모님께서 재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서 본인의 돈을 쓰고 계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자녀에게 거의 올인을 하셨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집 사는데 자기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지금 현재 50대 중반인 분들의 뭐 집을 사는데 도와줬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녀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원래 그렇게까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돈이 별로 없는 경우, 돈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50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병원비, 뭐 용돈, 생활비 그리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어떤 교육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삼중고를 겪는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제 자기의 이제 생활비도 지금 계속해서 감당을 아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래서 40대가 넘어가면은 돈을 모으기가 어렵구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책들이 주로 뭐냐면 이게 연금 관련한 책들이 화제가 많이 되죠. 뭐 보통 ETF 같은 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뭐 배당을 어떻게 받고 이걸 따라서 연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이냐. 뭐 보통 퇴직연금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기존에 내가 이제 사적으로 모았던 사적연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때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서 시작을 해도 될까요? 또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변호사님이 실제로 만나보신 돈 없는 40대의 전형적인 패턴의 실사례는 무엇인가요? 한 번 더 좀 사례로 좀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약간 이제 각색한 조금 사례로 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례로 제가 한번 사례를 설정해 볼게요.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사이 정도, 보통 뭐 직원 규모로 치면 한 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기업에 다니고 있으셨는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지면 보통 뭐 회사가 자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퇴직이나 여러 개 퇴직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이제 어려워서 퇴직을 하신,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버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이제 경과가 되고 이제 못 받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겠죠. 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녀들은 내가 원래 다니고 있던 학원비라던가 사교육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이제 정말 거의 보지 못했던 현상이 한 번 벌어졌었는데 작년 말 정도에 사교육비로 지출되던 게 원래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한 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사실 최근에 그 국내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어서 굉장히 뭐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으로 오늘 6,200선을 넘고 이랬는데 이 6,200선을 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 실물 경제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현업에서 겪는 거는 변호사는 보통 사건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화랑형 사건, 그러니까 호황형 사건이 있고요. 불황형 사건이 있어요. 이 불황형 사건은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미수금 사건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굉장히 뭐 좋은 그런 대기업들을 이제 제외하면은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문제가 또 뭐냐면 대기업 간에도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20개가 점유하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점유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사실 반대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어려워지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희망퇴직을 받고 여러 가지 퇴직 절차를 밟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니고 있던 그 가장으로서 이제 해당 회사에 다니고 있던 분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이 다음은 그러면 당연히 코스가 뭐냐면 20대 30대 때 돈을 사실은 많이 안 모았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 월급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제 개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충분하게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선택을 안 하지만, 아, 내가 적당히 쓰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0대에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하다가 이제 보는 어떤 지출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저축률이 보통 15% 내외예요. 그러면 15%, 이거는 통계로도 많이 나오는데 15% 정도다. 거의 못 모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15%라는 거는 내가 연봉이 1억이어도 한 해에 1,500만 원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면 1,500만 원을 모았다. 10년 모아도 1억 5천만 원이에요. 사실 전혀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벌어도 그런데 보통 서울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6,300만 원, 뭐 6천만 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15% 정도 이제 모았다 라고 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조금 모아놓은 돈, 또는 퇴직을 할 때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 이런 걸 이용하면서 이제 재취업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재취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문제는 재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대안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때 이제 보통 뭐 부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를 이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솔직히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지금 다양한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20대 30대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AI 시대의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심화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꼭 바꿔야 할 커리어 전략은 무엇이 있나요? 저희 업계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사실 신입 변호사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냉정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20대, 30대 분들 중에서 업무에 올인하거나 몰입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이제 관리자급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AI로 대체 가능하네? 그리고 20대나 친구들 뽑아봐야, 뭐 회사 생활에 굉장히 몰입하지도 않고 워라밸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뽑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이제 뭐 구조조정, 그러니까 40대 분들은 AI 때문에 구조조정을 당하는 거고, 20대 분들은 아예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고, 커리어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리어 전략은 일단 하나예요. 무조건 해당 같은 내 분야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AI를 내가 활용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AI를 활용하는 기술도 중요하겠죠.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관리자급이 된다는 거는 보통 내가 계약을 끌어올 수 있거나 내가 어떤 기획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회사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을 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기술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AI 돌리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뭐 잡지식이 많고 업무 지식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하고 기획하고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관리자급에서 이상에서 하는 보통 뭐 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살아남겠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기술적인 직무라던가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분야에서는 무조건 그 관리자 이상급의 이제 상위 10%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제 상위 10%, 내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쩔 수 없이 재테크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테크에 대한 노력은 어릴 때 할수록 좋다. 하루라도 빠르게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뭐 경제, 화폐 이런 개념이 필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별로 동의는 하진 않고요. 이런 시대가 오면은 보통 그 낙관적인 미래와 이제 비관적인 미래, 이렇게 두 가지 전망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희망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류 역사 중에 그런 적이 있었나라는 저는 반문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공계 전공인데 이중 전공으로 역사를 했거든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인간의 욕망은 항상 변화하지 않고 굵직굵직한 어떤 의사결정 방식은 변하지 않거든요. 저는 만약에 AI가 확대가 되면은 그냥 빈부격차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좌절감이나 박탈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뭐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거나 해서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떤 얘기를 또 내포하는 거냐면, 더 이상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가 자본을 굴리는 사람이 되면은 이게 유리한 입장이 되겠지만은, 왜냐면 난 선택권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쓸지 이거에 대해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대로는 뭐가 되냐면 나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못 일한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지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저는 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AI에 대해서 생존 전략은 내가 이 분야에서 이제 제일 그 위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급은 돼야 된다. 그리고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부차적인 거고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운용할지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60대 연령별로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택과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기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 10대 때는 사실 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면서 가면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접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닥쳐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부터는 조금 이제 실질적인 직업을 갖는 시기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고민이 좀 드는데, 20대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하는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주변에서 돈 버신 분들이나 뭐 저도 좀 포함하고 하는데, 주변에서 공통적으로 잘 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20대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전력 투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땡기고 좋아하는 일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는 하기 싫은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가 잘하고 싶은 일. 근데 요즘에 지금 조금 잘못된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게, 내가 했을 때 재밌을 것 같고 좋아할 것 같고 이런 일을 찾으세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닥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20대 때분은 이제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분야가 당연히 내가 이제 뭐 어떤 직업적인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돈에 대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야이든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할 때 이제 마인드셋이 훨씬 더 중요하다, 20대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30대 때부터는 이제 현실적인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30대 때부터는 요즘에 조금 그 부동산에 대한 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제 주의는 그거예요.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가 사실 제 생각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뭐 이거는 개인의 자유라서 제가 얘기할 건 없고, 다만 내가 주거 안정성의 측면에서라도,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집을 이제 한 채 취득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저도 사실 원래 금융자산을 좀 투자를 좋아하는 파였거든요. 근데 집 한 채를 하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 일단 삶이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이동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삶이 안정이 되니까 내 본업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집 한 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30대에 플랜이 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대 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고민해라. 요거에 대해서 잘 충실하게 이행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30대 때는 제가 장담컨대 자기 분야에서 꽤 그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보통 소득이 좀 올라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 소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금융자산이나 향후에 오를 만한 자산을 분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훨씬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10대, 20대 때부터 꾸준히 해온 사람이면 30대 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근데 30대 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한 채, 집 한 채 정도는 해놓으시고 나머지를 좀 투자하시는 게 좋다. 요런 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 30대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30대 때는 제일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서 내가 이제 돈 좀 써도 되는데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남자들 예로 들어드릴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첫 번째 차, 두 번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랑 게임을 취미생활 정도는 괜찮거든요. 취미생활은 괜찮아요. 그걸 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꽤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0대, 50대 때를 좀 염두에 두면서 사는 어떤 소비 패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현실적으로 소비를 너무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좀 유지를 해야 좀 좋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저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0대, 20대 때는 돈을 엄청 아끼고 하다가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게임을 이제 하면은, 저도 게임을 요즘은 안 해도 좀 과거에 조금 했었는데, 게임을 하면은 게임 아이템 살만 하거든요. 이제 월급 한 300, 400 받으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그거보다 조금 높았었지만, 그래서 30대, 40대 300, 400 정도 벌면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사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돈을 소비를 하게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건 20대 때부터 많이 적용이 되는데, 20대에서 30대 한 중반 일단 해외여행을 줄이셔야 되고요. 예, 해외여행을 줄이셔야 되고, 제가 이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욕먹지만 항상 말씀드리는데, 해외여행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경험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해외여행이 도움이 되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예 해외 체류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해외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뭐 요런 거면 괜찮은데 휴양지를 돌아다니는 여행이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사진은 남아요. 사진과 추억은 남아요. 자, 사진과 추억은 남는데 나중에 노후가 남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비교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한국은 너무나 지금 여행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 할 때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추억과 사진이 남을 거냐, 아니면 그 돈을 아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량한 자산을 사서 40대 때 풍요로운 어떤 삶을 영위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그 명품이라고 불리는 사치품 소비인데, 여기서 사치품 소비는 뭐 백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사치는 어떤 개념이냐,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의 최소 저축률이 50%가 되지 않으면 저는 거의 사치성 소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내가 버는 돈에서 50% 정도를 저축을 못하게 되면 미래 대비가 안 되거든요. 일반적인 소득이면. 그러니까 솔직히 월천 이상의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은 쓰셔도 돼. 그분들은 뭐 그런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저축률 50%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래 대비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명품이나 어떤 일상품, 일상생활용품 같은 소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소비를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명품 같은 거는 내가 뭐 가방이든 시계든 뭐 구두든 뭐 옷이든 약간 티가 나는데, 짜잘짜잘하게 사는 그런 소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막상 이제 월급 받고서 카드 대금 딱 나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항상 내가 사치성 소비를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내가 400만 원을 벌었으면 내가 얼마 모았냐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30대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30대 때 이것만 잘 막으면, 그리고 일만 성실히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시드가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는 30대 후반에는 모일 수밖에 없다. 예,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소가 정말 최소로 해도 이 정도는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40대 때는 보통 이제 결혼을 좀 전제로 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비혼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소비가 30대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40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 사교육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 사교육비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변 부모에게 밀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비교적인 비교 심리에 따른 소비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것도 물론 진짜 아이에게 도움이 돼서 보내는 거야 뭐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거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주변의 부모가 이런 데를 보내고 또 아이가 이제 자기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이런 데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모 신도시에 사는 이제 제가 아는 그냥 지인이 있는데 이제 월천 정도 소득이에요, 합산해서. 이게 세후 기준이니까 세전으로 치면 훨씬 높은데 월천 정도 부부가 합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아이 뭐 생활비 뭐 여러 가지 교육비 이런 거를 쓰다 보면 40대 부부인데 거의 이제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아이가 여기는 둘인데 뭐 한 명당 교육비로 거의 200, 300 정도가 나가고요. 거기다 생활비를 하면 거의 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제가 스스로 했어요. 저는 이제 학원을 좀 사교육을 좀 안 쓰고 다닌 편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교육이라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적인 기능, 뭐 친구들을 만들어준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공부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사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자녀의 성향이나 자녀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공부를 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좀 비용을 저는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좀 줄이지 못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40대 때 저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자녀 사교육비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비용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강 비용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가 연속해서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이때쯤 대학에 가거든요. 대학에 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건 조금 20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실제 취업을 할 때 그 저희 나이대가 지금 인사 담당자에서 그 과장 이상급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뭐 등등등의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인사 채용을 담당하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20대 친구들이 실무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실무를 할 줄은 모르는데 자격증만 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대 친구들이 내가 스펙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스펙 경쟁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스펙을 압도적으로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모의 재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일을 해보고 실무 역량을 계속해서 쌓는 쪽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요거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보통 부모님한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 어디 학원 다녀야 되니까 돈 주세요. 뭐 어디 뭐 저기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 50대 때에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20대 후반까지. 보통 요즘에 취업을 하는 시기가 뭐 여성하고 남성이 조금 이제 군대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20대 중후반이 돼야지 취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교육비가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 계속 들게 되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뭐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사실 열심히 했어도 50대부터는 몸이 아픈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건강하게 해서 60대, 70대부터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씩은 뭐 가벼운 질병이라도 무언가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계속해서 이런 건강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보험 관련인데 이제 저는 이게 보험 자체를 저는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어린 시절부터 보험을 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50대나 40대 때 몸이 아팠을 때 그때 질병이 발생해서 뭐 암보험이라던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제 좀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저는 너무 일찍부터 모으기보다는 보험은 아주 뭐 실비라든지 몇 가지만 좀 드시고 이거는 그냥 다 자산 축적으로 돌리시면 50대 때 이런 건강 비용으로 인해서 뭐 고생하는, 그러니까 병원비로 고생을 하시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죠. 그래서 50대는 어쨌든 자녀 관련 비용하고 이 건강 비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